얼마 전 일본인 친구가 요즘 진짜 힘들다며 수다 중에 한탄을 하더군요. 이 한마디가 저는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면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사람들 특유의 왜 그거 있잖아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잘 안 하는 거. 이게 뭐 메이와쿠 문화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웬만하면 티 안 내고 더군다나 내가 외국인인데 그런 얘기 더 안 하고 살았겠죠. 자존심이 걸렸는데. 근데 지금은 통제가 안 되나 봐요. 한국인인 저한테도 서슴없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일본 내 경기가 안 좋나 보다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40년 만에 엔저를 겪고 있고 식료품, 전기, 전기값 다 오르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여기에 돈을 더 풀겠다고 합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본은행이 왜 갑자기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지, 그런데 두 번째, 왜 금리를 올려도 엔저가 안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세 번째,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돈을 풀면서 이 모든 걸 어떻게 꼬아버리고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왜 일본 서민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다는 얘기를 참지 못하고 꺼내는지 그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묘입니다. 7월 23일 1달러당 엔 환율 163엔 99전. 1986년 이후 약 40년 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7월 30일 뉴욕 시장에서 엔화가 갑자기 6엔이나 급락? 아니, 급등합니다. 하루 만에 3.3% 상승, 2023년 12월 이후 최대 폭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엔화를 사들이는 개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7월 31일 이번엔 미국까지 가세합니다. 일본과 미국이 손잡고 엔화를 사들인 거예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 미국과 일본이 같이 엔화를 사들인 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무려 28년 만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을 미국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목적이 뭘까요? 보통 개입의 성적표는 환율이 몇 엔대로 내려갔냐로 매겨집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실패에 가까워요. 155엔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8월 중순엔 다시 159엔대로 절반 넘게 되돌아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다르게 봅니다. 이 개입의 진짜 목적은 환율을 특정 숫자로, 즉, 몇 엔까지 내리겠다. 뭐 이렇게 못 박은 게 아니라 첫째, 한쪽으로 쏠려 있던 엔화 매도 심리를 일단 끊어낸다는 것. 둘째, 정책 국면이 바뀌었다는 걸 투기 세력한테 각인시키는 것. 셋째, 일본은행이 금리 올릴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 한마디로 일본 정부는 엔화를 산 게 아니라 시간을 산 겁니다. 개입은 금리 인상의 대체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까지 가는 다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 다리를 일본 정부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순간 일본은행은 사실상 선택지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르는 독립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금리 올려라 마라 라고 명령할 수 없겠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일본 정부가 그 큰 돈을 들여 엔화를 사고 미국까지 끌어들인 마당에 더군다나 시장은 9월 금리 인상을 70에서 80% 확률로 이미 반영해버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안 올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일본은행의 의지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엔저는 더 심해지고 국채 금리까지 같이 뛸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일은행에 명령한 적이 없죠. 대신에 안 올리는 것을 사실상 선택 불가능한 옵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예측 나옵니다. 9월 18일 일본은행이 정책 금리를 1%에서 1.25%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문이 매우 파다합니다. 그 직후엔 환율이 155엔에서 157엔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 몇 주, 몇 달 안에 다시 158에서 161엔대까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0.25%포인트 인상은 이미 시장이 70에서 80%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올렸다가 아니라 올린 그 다음입니다. 12월엔 또 올리나? 아니면 여기서 멈추나?
만약 이른 총재가 회견에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는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비치면 시장은 이걸 일회성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엔화는 다시 매도세로 돌아설 게 분명합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날 오히려 엔저가 진행되는 상황,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흔한 일이기도 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오늘의 영상 본론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담은 국회 표결도 없이 일본 전 국민이 나눠서 낸 엔저세였어요. 다른 말로 인플레 세금, 식료품, 연료, 전기, 의료가전 거의 모든 가게에 넓고 얕게 퍼진 부담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7월 일본 내 기업 물가 지수 전년 대비 7.2% 상승했고요. 수입 물가 지수는 엔화 기준으로 무려 29.1%나 폭등했습니다. 근데 같은 수입 물가를 계약 통화 기준으로 본다면 17.7% 상승에 그쳐요. 이 11%포인트가 넘는 차이, 이게 바로 엔저가 얹어놓은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담을 못 견딘 일본 기업들, 2026년 3분기에만 556곳이 도산했어요. 관련 통계 시작한 2018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이 청구서를 다른 곳으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엔저스에서 금리 인상세로요. 문제는 이 두 세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엔저세, 즉 인플레 세금은 모두에게 얕게 퍼졌지만 금리 인상세는 특정 집단에 집중됩니다. 변동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 빚 많은 중소기업, 부동산 업계, 그리고 국채를 계속 새로 발행해야 하는 일본 정부 자신. 일본 주택담보대출자의 75%가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요. 물론 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예금자는 이자 수입이 늘어나겠고, 은행은 예대 마진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건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 얘기고요. 빚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재앙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에는 시차가 있어요. 우에다 이른 총재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금리 인상 효과가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고요. 즉 2026년 9월에 금리를 올려도 그 진짜 충격은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왜 또 무서운 사안이냐면 2026년 지금 현재 상황은 왜 금리를 안 올리냐는 비판이 일본 내 대다수입니다. 근데 2027년 2028년이 되면 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담보로 환율을 방어했냐는 비판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진짜 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카이치라는 변수 말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일본은행과 재무성이 엔저를 잡기 위해 손발을 맞추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원래 고압 경제론자입니다. 적극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를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본인 입으로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취임 직후 약 21조인 규모의 재정 확장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2027 회계연도를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AI,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 앞으로 14년간 370조엔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숫자만 보면 국가의 명운을 건 배치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정확히 이걸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미일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엔화는 강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다카이치 집권 이후로 오히려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데도 엔화는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지금 일본을 보는 시선이 금리 차이 문제가 아니라 다카이치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가 되나?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일본의 총부채 비율은 이미 GDP의 약 250%예요. 여기에 재정을 덮은다고? 시장은 이걸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엔저를 잡아야 한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손발을 맞추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작 그 배의 선장인 총리가 돈을 더 풀겠다며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봤자 일본 정부가 계속 돈을 풀면 시장은 결국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긴축 의지가 없구나라고요. 그러면 엔저는 안 잡히고 서민들만 물가와 금리 이중으로 두들겨 맞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이게 제가 이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제 친구의 힘들다는 그 한마디의 진짜 배경입니다. 물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하면 그 대가는 결국 빚 있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두드려 맞게 됩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체크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9월 금리 인상 자체보다 회견에서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지. 두 번째, 환율이 다시 160엔대로 올라갔을 때 일본 정부가 또 개입에 나서는지. 세 번째, 국채 금리는 오르는데 엔화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 기이한 조합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 더.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 확장이 실제로 얼마나 밀어붙여지는지, 그리고 시장이 이걸 성장 투자로 읽는지, 재정 방만으로 읽는지, 이 마지막 변수가 사실 지금 판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조고 카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엔저의 대가를 없앤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누가 치를지를 바꾸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가로 낼 것이냐, 금리로 낼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라는 변수가 끼면서 어쩌면 둘 다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매우 아주 세게 밟고 있는 꼬라지이라는 겁니다. 그 청구서가 일본 국민들 눈앞에 실제로 도착하는 날은 아마 오늘이 아니라 2027년, 2028년일 겁니다. 근데 제 일본인 친구들과 일본 서민들은 벌써 그 청구서의 무게를 매우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